네, 자바 1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오프라인 수업이면 강의 소개해서 좀 끝나고 수업을 마칠 텐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냥 이렇게 1주차부터 1장 진행을 시작을 할게요. 네, 진행을 시작할 거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2학년이 대부분일 텐데, 2학년인데 컴퓨터랑 소프트웨어를 구분 못하면 안 되겠죠. 네, 컴퓨터는 뭐 메인프레임, 뭐 PC, 뭐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것들을 말하고 소프트웨어는 각각의 그 이런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어떤 그 응용 프로그램들을 말합니다. 말하는 거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여러분들 뭐 이것도 뭐 C나 C++ 수업 때 굉장히 많이 그 들으셨을 거예요. 항상 하는 얘기인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언어죠. 이제 컴퓨터와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한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에는 이제 크게 기계어, 그리고 어셈블리어, 그다음에 고급 언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기계어 같은 경우에는 0이랑 1 이진수로 구성된 언어고요. 그래서 0이랑 1로 컴퓨터랑 대화하는 가장 로우한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저급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0이랑 1로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제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놓은 게 어셈블리어라고 하죠. 그래서 어셈블리어는 기계어 명령을 이제 add나 serve, 뭐 move 등과 같이 이제 표현하기 쉬운 상징적인 단어로 대응시킨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니모닉 기호라고 해요. 어셈블리어 아마 배우시면 아시게 될 거고요. 이것도 너무 이제 요 과정도 굉장히 그 힘들고 고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상위로 가서 고급 언어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이해하기 쉽고 복잡한 작업이나 자료 구조, 알고리즘 등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뭐 C나 C++ 아니면 자바, 뭐 C#, 뭐 파이썬 이런 것들이 다 고급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고급 언어를 통해서 이제 컴퓨터와 대화를 하게 되고요. 컴퓨터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강의에 배우는 것도 이제 고급 언어에 포함되는 자바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보신 트리일 텐데, 네, 프로그래밍 언어의 진화라고 해서 이제 어셈블리로 시작을 하죠. 어셈블리 시작해서 크게 이렇게 C랑 포트란으로 나눠져요. 근데 포트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이쪽 포트란은 좀 요즘 거의 잘 안 쓰는 언어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포트란 통해서 뭐 알골, 뭐 베이직 이렇게 뿌리가 이제 트리가 내려가고 베이직에서 비주얼 베이직에서 이제 C샵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쪽 계열을 많이 써봤죠. C랑 그다음에 C++, 그다음에 C를 파생해서 뭐 자바스크립트, 오젝트 C, 그다음에 뭐 파이썬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쓰는 거의 대부분의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언어들은 다 이 C를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C가 가장 중요하고 C를 알면 이제 그 대부분의 그 언어들도 거의 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기 때문에 이 C를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에서 C++, 그다음에 자바로 내려오게 되고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버전이 나오죠. 또 자바 9, 10, 11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자바 13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LTS라고 해서 이제 11 버전이 이제 롱텀 서포트라고 해가지고 큰 변화 없이 비교적 오랫동안 계속될 버전. 그러니까 11 버전을 픽스로 해가지고 아마 뭐 뒤에 버전이 나와도 아마 이거를 제일 안정화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바로 파생해서 비주얼 베이직이랑 이제 같이 만든 게 C샵도 있고요. 이 C샵도 아마 써보신 분들 꽤 많을 수도 있을 텐데 C샵도 굉장히 간편해요. 편하고 쓰기 좋고 이거는 그 단넷 프레임워크 이제 윈도우 단넷 프레임워크 기반의 언어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자바를 이제 강의를 자바 수업을 듣게 될 겁니다. 뭐 컴파일도 여러분들 이거 뭐 설명을 꼭 드려야 되나 좀 의구심이 드는데 뭐 컴파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네, 소스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텍스트 파일을 이제 그
컴퓨터가 해석할 수 있는 기계어로 변환해 주는 거를 컴파일이라고 하죠. 그 역할을 이 컴파일러가 하게 되고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자바 파일이 이제 기계어인 C 클래스 파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파일로 바뀌어서 이 링커를 통해서 실행 파일로 바뀌고, C++도 오브젝트 파일로 바뀌어서 실행 파일인 exe 파일로 바뀌는 이런 과정을 이제 컴파일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면 컴파일러가 이제 컴파일을 해서 기계어를 바꿔주고, 이 기계어를 이제 컴퓨터가 해독을 하는 형식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컴파일 과정을 꼭 거쳐야 컴퓨터가 여러분들이 작성한 그 언어를 읽을 수 있다는 걸 좀 아시면 되고요. 네, 자바는 1991년 그린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썬 마이크로즈 시스템의 제임스 고슬링에 의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전제품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1995년에 자바가 발표가 돼요. 이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기업 중에 하나인데, 2009년에 오라클에서 인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라클에서 이 자바를 독보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이 자바의 목적은 요거예요. 네, 플랫폼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자바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윈도우에서 뭐 C를 이용해 가지고 윈도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윈도우에서는 잘 돌아가죠. 근데 이거를 리눅스나 아니면은 맥 OS X에서 실행을 하려고 하면 실행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C나 C++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마다 각각 그 프로그램을 다시 컴파일해서 제작을 해줘야지만 이제 그 플랫폼에 동작을 하거든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목적하에 만들어진 게 이 자바가 되겠고요. 플랫폼 독립적인 언어 개발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플랫폼에서도 하나의 언어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하는 게 자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랫폼 호환성, 독립적인 언어, 이게 가장 큰 호환성이고요. 또 세 번째 목적은 이제 메모리 사용량이 적고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는 가전제품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이걸 목적으로 했냐면, 이제 초반에 그 가전제품이나 이런 굉장히 적은 메모리를 가지는 그런 그 기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1990년도에. 뭐 지금은 전혀 상관없죠. 이때 그런 굉장히 적은 메모리를 가지는 그 기계들을 돌리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자바를 개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 굉장히 기계들이 고도화되고 스마트폰 같이 굉장히 고도화된 그 기계들이 나오면서 뭐 이런 목적은 좀 사라지게 됐죠. 대신에 자바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이제 메모리를 잘 관리한다는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특징이 좀 있고, 초기 이름 같은 경우에는 오크였거든요. 오크였는데 이게 뭐 지금 이제 자바로 바뀌어서 많이들 사용을 하게 되죠. 이 오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까 보시면 플랫폼 독립적인 언어 개발이라고 했죠. 요거를 이제 오라라고 불러요. WORA라고 해서 Write Once, Run Anywhere 해가지고 한 번 작성된 코드는 모든 플랫폼에서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 이런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언어가 플랫폼 종속적이었죠. 그러니까 OS나 하드웨어에 그 종속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좀 없애자라고 해서 만든 게 이 자바가 되겠고요. 그거의 모토가 이제 오라라는 그런 그 단어로 나오게 된 거고, 오라를 가능하게 하는 이제 자바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바이트 코드랑 JVM이 있어요. JVM은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인데, 바이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스를 이제 컴파일해서 목적 코드로 만드는 거예요. 목적 코드로 만드는 거고, 이게 보통 C나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U의 그러니까 각 OS의 종속적인 그런 그 목적 코드로 만들어지는데, 뭐 C의 .5 파일이죠. 오브젝트 파일로 만들어지는데,
자바의 바이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JVM에 맞게 목적 코드가 만들어져요. 이 JVM이 뭐냐면 자바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는 자바의 가상기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상기계로 보시면 되는데 이 가상기계 뭐냐면 컴퓨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OS 위에 가상의 그 기계를 하나 더 올려서 그 기계에서 이 그 뭐야 자바를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뒤에 좀 설명이 나오는데 플랫폼 종속성이 뭐냐면 C나 여러분들이 C나 C++로 프로그램을 만들면 기계어로 만들어지거든요. 이 기계어가 내가 뭐 인텔 CPU에 리눅스로 개발을 했으면 여기서밖에 실행이 안 돼요. 다른 애플 맥, 뭐 인텔 CPU에 윈도우 노트북 아니면 인베디드 컴퓨터에서 절대 실행이 되지 않거든요. 네, 실행이 되지 않아요. 이런 종속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플랫폼이 많아졌죠. 뭐 애플 뭐야 휴대폰만 해도 안드로이드 폰 그다음에 맥도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OS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이런 상태에서 어떤 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쓰는 그 사람들은 되게 다양하고 그 사람들이 다 서로 각기 다른 플랫폼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플랫폼 종속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면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 단점을 좀 없애보고자 만든 게 이제 그 자바 버추얼 머신이 되겠고요. 자바의 그 모토가 되겠고, 버추얼 머신은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플랫폼 위에 자바 가상기계,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을 이렇게 올려요. 버추얼 머신을 올려서 이 위에서 자바가 그러니까 바이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획기적인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실행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바가 어떠한 플랫폼에서도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자바의 플랫폼 독립성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이트 코드를 아까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바이트 코드는 이제 자바 가상 기계에서 실행 가능한 이제 바이너리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코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컴퓨터 CPU에 직접 실행되지 않아요. 무조건 JVM 가상기계가 작동 중인 플랫폼에서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 바이트 코드는 이 .class라는 이제 클래스 파일에 저장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객체 지향 기반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항상 이 저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실행을 하셔야 되고요. 항상 이 클래스를 만든 클래스들은 클래스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자바 가상기계도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가상의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바 가상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또 동일한 각기 다른 플랫폼에 설치를 해야 돼요. 그게 뭔 소리냐면은 윈도우즈용은 윈도우용 JVM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맥은 맥용 JVM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는 리눅스용 JVM이 있어요. 각각 그 플랫폼에 맞는 버추얼 머신을 설치를 하셔야 이 위에서 내가 만든 바이트 코드가 동작이 됩니다. 이렇게 저 버추얼 머신을 이용해서 바이트 코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어떤 플랫폼에서도 좀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뭐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JVM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자바는 이 여러분들이 만든 플랫폼 위에 돌아가지 않게 되죠. 이렇게 자바 가상 버추얼 머신은 이제 플랫폼 종속적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뭐 설명드릴 거는 뭐 자바 실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 가상 기계가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이제 클래스 파일 바이트 코드를 실행함으로써 자바가 실행을 하게 됩니다. 바이트 코드의 디어셈블 같은 경우에는 이 디어셈블이 뭐냐면 이제 아까 그 바이트 코드는 클래스 파일에 저장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이 클래스 파일에 들어있는 바이트 코드를 텍스트 코드로 이제 볼 수 있게 어떤 변환하는 작업을 이제 디어셈블이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JDK의 이제 자바 P라는 이제 파일을 이용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든 이렇게 작성한 코드를
바이트 코드를 보고 싶을 때가 없을 거예요. 바이트 코드를 보고 싶은 경우는 없을 텐데 한 번씩 볼 생각이 있으시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바 P하고 내가 작성한 코드의 그 클래스 파일을 이렇게 BC 파일로 디어셈블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BC 파일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 다루지 않도록 할게요.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작성한 요 뭐 이런 썸 메서드가 이런 식으로 어셈블리어 코드로 만들어진다는 거, 바이트 코드로 만들어진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C랑 C++와 그다음에 자바 개발 및 실행 환경에 대해서 좀 비교를 좀 해볼 텐데요. 계속 이렇게 똑같은 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자바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되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되고 C나 C++는 여러 개 이제 소스 C 파일이나 CPP 파일로 나눠지죠. 이거를 이제 컴파일을 하면은 보시면 이제 C 파일로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컴파일을 하면은 이렇게 목적 코드로 만들어지고요. 기계 코드 만들어지고 요거를 링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랑 링킹을 하고 하나의 실행 파일로 만들어지죠. 실행 파일은 exe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뭐 리눅스는 다르죠. 이제 윈도우에서 만들 때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자바 같은 경우에는 자바는 총 두 개의 파일로 되어 있거든요. 소스 코드 그 다음에 바이트 코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 파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요거를 자바 컴파일러가 각각의 그 파일들을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 주고요. 요거를 자바 가상 기계 위에 이렇게 그 클래스를 모아놓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내가 뭐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각각의 필요한 클래스들을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불러와서 사용을 해요. 이걸 동적 실행이라고 하는데 이제 메모리에 다 올려놓고 동적으로 필요한 클래스만 불러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바 가상 머신에서 사용을 하고 그래서 아까 C랑 다른 점은 C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 위에 바로 실행 파일이 실행이 되는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 위에 가상기계가 올라가고 이 가상기계 위에서 클래스 자바의 클래스가 동작을 한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플랫폼 독립적인 하나의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 차이가 자바 뭐 코드 작성하는 거 똑같죠. 컴파일러 링커 똑같고 이제 바이트 코드로 이제 자바는 클래스 파일로 나오고 C나 C++는 이제 그 실행 파일로 나오게 되고요. 이 실행 파일을 바로 운영체제에서 C 같은 경우에는 실행 파일을 운영체제에서 실행이 되는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스트 파일을 그러니까 이 클래스 파일을 자바 가상 머신 위에서 실행을 한다는 거, 요 차이만 아시면 됩니다. 계속 이 자바 버추얼 머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자바의 실행 환경, 그러니까 자바랑 C의 이제 실행 환경을 좀 비교를 해보면 자바는 컴파일러가 바로 바이트 코드로 전환을 한 후 링크 과정이 없어요. C는 아까 링크 과정이 있었죠. 링크 과정이 있었는데 자바는 바로 바이트 코드로 만들어지고요. 그냥 끝이고 실행은 JVM에서만 실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JVM이 항상 설치가 돼 있어야지만 자바가 실행이 가능하다는 거를 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바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에 이렇게 다 올려놓는 게 아니라 클래스들을 프로그램 실행 중에 동적으로 로딩을 해요. 필요한 것만 동적으로 로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를 좀 적게 사용하는 그런 장점이 있죠.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파일 과정을 거치고 링크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내가 내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라이브러리를 다 연결을 하고요. 연결을 하면서 정적 라이브러리랑 동적 라이브러리를 모두 다 링크를 합니다. 그래서 목적 코드 및 실행 파일로 만들어지는데
이 파일을 실행을 하는 순간 이 실행 파일을 다 메모리에 올려요. 메모리에 올리기 때문에 자바보다 좀 메모리를 좀 많이 잡아먹는 그런 똑같은 프로그램이면 좀 메모리를 좀 많이 잡아먹는 그런 좀 단점이 있죠. 근데 이게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메모리에 올려서 사용하는 만큼 좀 속도는 자바보다 좀 더 빠르다는 걸 좀 아셔야 되고요. 뭐 지금은 속도 차이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좀 실시간 뒤에도 설명드릴 테지만 특별한 이유 때문에 C나 C++는 좀 빠르고 실시간성이 필요로 하는 그런 플랫폼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자바의 이제 장점을 많이 설명을 하느냐고 C의 단점들만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C는 절대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자바의 그 배포 그 버전들이 쭉 있는데 JDK와 JR이 크게 JDK랑 JR로 나눠지거든요. JDK는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해가지고 개발에 필요한 도구 모음이에요. 도구 모음이고 JRE 같은 경우에는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자바 실행 환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JVM이 포함된 그런 실행 환경이고요. JDK를 설치를 하면 JRE까지 같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이 배포는 오라클에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되고요. JDK 뭐 빈 파일 안에 이렇게 쭉 그 주요 개발 도구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 한 번씩 그 한번 읽어보세요.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자바 C 그리고 자바 그 다음에 자바독 그 다음에 JR 이 정도가 있는데 어 뭐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자바 하면서 계속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요 네 개 특히 요 네 개는 많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강의를 하면서 좀 배워 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 구성은 이제 다음과 같고요.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뭐 JR은 여기까지 있고 JDK는 이제 개발을 위한 도구까지 다 포함을 해준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JDK 설치하면 디렉터리 구조 요거 이런 거 이거와 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뭐 JDK 안에 빈 파일, 그다음 config, 그다음에 include, 그다음에 jmod, 뭐 legal, library 이렇게 있는데 이런 폴더가 있다라고만 아시면 되고요. 그 자바 실행 관련된 모든 파일은 다 요 빈 파일, 빈 폴더 안에 있어요. 빈 폴더 안에 있기 때문에 요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실행 시간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듈이나 뭐 라이브러리 여기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볼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고 자바 배포판 종류는 이제 배포판이죠. 배포판 종류에는 이제 총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 환경에 따라서 다 다양한 자바 배포판이 제공을 되는데 이제 제일 표준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이 이제 제일 표준이고 자바 표준 배포판이고 데스크탑과 서버 응용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제 플랫폼을 위해서 배포하는 이제 배포판이고요. 자바 M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 배포판이에요. 그래서 뭐 휴대전화, 뭐 PDA, 셋톱박스, 이제 뭐 메모리가 굉장히 작은 그런 인베디드 가전제품을 위한 그런 배포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바 EE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용이에요. 기업용이라고 해서 인터넷 기반 이제 서버 사이드 컴퓨팅 관련된 그런 그 API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인터넷 쪽 웹 쪽 하시는 분들은 요 EE도 설치를 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자바 그 기능을 JVM을 좀 써보실 수 있을 겁니다. JVM이 아니라 뭐였더라? 스프링이죠, 스프링.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제 EE를 사용해서 하고요. 이분이 누구일까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앞에 잠깐 얘기했는데 API라고 나왔었죠. API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JDK에 포함된 이제 클래스 라이브러리예요. 근데 이게 JDK에 포함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개발자들이 이거를 좀 다른 외부 개발자들이 이 API를 만들어서 배포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API가 뭐냐면 좀 자바를 좀 쉽고 빠르게 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개발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면에 어떤 글씨를 출력하고 싶은데 이 출력하는 그런 또
소스 코드가 굉장히 또 길거든요. 뭐 그 디바이스도 불러와야 되고 그 디바이스에 글을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글 해독을 또 해줘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한 그 소스 코드 과정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API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한 줄로 끝낼 수 있게 만들어준 것들은 이제 API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C에서는 프린트를 많이 쓰죠. 프린트F 그런 것들이 다 API라고 보시면 돼요. API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좀 자주 쓰는 것들을 사용하기 쉽게 이미 사용하기 쉽게 좀 제공해주는 그런 그 툴을 자바 API라고 하고요. 자바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된 클래스들을 이제 분류해서 묶어놓는 거를 말하는데 이거 하나의 이제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폴더.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작성하다가 이 소스 코드 파일들이 하나로 묶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 패키지를 묶어서 하나의 폴더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 패키지만 이렇게 그 가지고 오면은 그 패키지 안에 있는 모든 그 자바 파일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랑 API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바 9부터 자바 9부터 이제 모듈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좀 개발이 됐는데 2017년 9월에 출시가 됐거든요.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바 패키지들과 이미지, XML 파일 등을 묶은 단위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제 클래스 단위로 자바 파일을 묶어서 클래스 단위로 이렇게 로딩을 했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클래스 단위로 동적 로딩을 해서 이제 그 자바를 시행을 했는데 이제 모듈 단위로 만드는 거예요. 클래스 안에 하나의 모듈 단위로 만들어서 각 모듈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쏙쏙쏙 빼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모듈화를 시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이제 모듈러리티라고 해서 모듈화라고 하고요. 이 만든 이유는 목적은 딱 그거예요. 자바 프로그램에 실행되는데 필요 없는 모듈을 배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작고 적은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이 모듈화예요. 그래서 요즘 IoT 개발 많이 하죠. 이 IoT 환경에 적합하게 만들어준 게 이 모듈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굳이 자바 9에 모듈 방식을 안 써도 그냥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셔도 돼요. 이 모듈화가 나왔다고 해서 모듈 방식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 방식을 쓰시면 되고요. 기존 방식 쓰시면 되고 굳이 응용 프로그램을 모듈 방식으로 작성할 필요 없다고 이제 계속 모듈을 설계한 개발자들도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듈화가 나왔다고 해서 모듈화를 쓰시는 게 아니라 기존 방법을 쓰시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소형 IoT 장치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듈화 방식을 채택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IoT에 쓴다고 해서 무조건 모듈 방식을 또 사용하시는 것도 안 돼요.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바를 좀 배우고선 나중에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바 9 이제 플랫폼 모듈화를 위해서 지금 자바 9부터는 이제 모든 클래스들을 모듈로 재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JMo드 들어가 보시면 요 모듈 파일들이 쭉 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아마 쓸 일이 없을 테니까 크게 보시진 않을 거예요. 볼 일은 없을 거고 자바에서는 이렇게 온라인 문서를 이제 API 문서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일 자주 쓰는 그런 그 클래스들을 하나의 API 문서로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 문서를 찾아보시면 찾기 쉬운데 이것만 보고서는 아마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바 개발을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일단 구글링을 하세요. 내가 만약에 자바로 키보드 입력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그 키보드 입력을 여기서 찾기 쉽지 않죠. 뭐 서치해서 찾으시면 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구글링을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자바에서 그 키보드 입력 받을 때는 스캐너라는 걸 쓰네. 그러면은 스캐너를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는 거를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찾아보시면은 각각의 그 클래스에 대해 스캐너라는 클래스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읽어보시고 이거 한글 문서도 있거든요. 한글 문서도 있으니까 한글 문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이거 들여다보면 잘 모르니까 구글 검색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개발 환경이 나오거든요. 개발 환경은 이클립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네, 이클립스를 사용을 할 건데, 이클립스는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부르거든요. 인테그레이티드 데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통합 개발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바나 C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편집하고 컴파일하고 뭐 디버깅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환경을 말하는 거고요. 자바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그 IDE 중에 하나가 이클립스예요. 이클립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이클립스를 다운받아서 이클립스로 실습을 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클립스로 실습을 진행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는 거는 아까 소개에 설명드렸다시피 DCU 코드에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이거 뭐 자바도 이용한 도큐멘트 생성은 굳이 뭐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도큐멘트 만드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자바 독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소스 코드, 이제 선언문 요 사이에다가 이 클래스가 뭘 하는 건지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클래스를 사용할 때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 안에 이 함수들 위에 이 자바독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어떤 다른 사용자들이 여러분들이 만든 이 함수를 사용할 때 이 함수가 뭐 하는 함수구나, 파라미터에는 뭐가 들어가는구나, 리턴에는 뭐가 들어가는구나를 이렇게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개발을 하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그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바독 보시면은 이렇게 도큐멘트 파일이 만들어지거든요. 도큐멘트 파일도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 클래스를 사용할 때 편하게 보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건데, 한 번씩 뭐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해보세요. 내가 클래스 파일을 만든 다음에 자바 파일을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각 함수마다 이런 식으로 이 형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이렇게 자바독을 이용해 가지고 도큐멘트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도큐멘트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자바 프로그램 개발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항상 클래스를 만들어야 돼요. 자바 프로그램은 클래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반이기 때문에 항상 클래스로 선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퍼블릭이나 뭐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뭐 퍼블릭은 권한이죠. C++ 할 때도 여러분들 배웠어요. 권한이고 이제 클래스로 헬로우 2030이라는 클래스를 만든다는 얘기고요. 자바는 하나 이상의 클래스로 구성이 돼요. 설명드렸다시피 그 자바는 클래스 기반으로 동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클래스로 구성이 되고요. 이 클래스 아래에 이렇게 public static void main 해가지고 이 메인 메소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바 프로그램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클래스를 실행을 하면, 어떤 목적 파일을 실행을 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이 메인 메소드예요. 메인 함수를 제일 먼저 찾고요. 메인 함수가 없으면 실행이 되지 않아요. 메인 함수가 있어야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요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함수 안에다가 어떤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할 코드들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오는 뭐 public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공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tatic은 모든 클래스에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void는 그 함수 형태이고 타입이고 이제 메인 함수가 되겠고요. 파라미터로 이제 아규먼트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안에 int n은 2030하고 n을 선언했죠. n이라는 이제 정수형 그 변수를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으로 이제 hello 그 다음에 n을 출력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C에서는 프린트 f를 썼는데 그 자바에서는 system.out.println을 써요. 이게 뭐냐면 프린트 라인이거든요. 한 줄을 프린트해라. 그 안에 요 hello랑 요 n을 출력하라는 거고요. hello랑 n을 그 이어줄 때는 플러스를 써요. 이런 식으로 해서
헬로우 2030이 출력되도록 이렇게 프린트문을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전체 여러분들이 만들 전체 이제 메인 코드를 보시면 hello.java 파일, hello.java 파일이고 자바 파일 안에 이렇게 퍼블릭 클래스 hello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이 안에 클래스 안에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이렇게 해서 메인 함수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메인 함수 안에 이제 이렇게 변수를 만들고 출력을 했죠. 그래서 자바는 항상 자바 그 클래스를 실행을 할 때 메인을 제일 먼저 찾고요. 메인 안에 있는 그 라인들을 제일 먼저 실행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는 항상 메인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자바로 시작할 때는 메인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그 파일 이름이랑 클래스의 이름이랑 같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하나의 클래스 파일 안에는 무조건 퍼블릭으로 선언된 클래스가 항상 존재를 해야 되고요. 퍼블릭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 클래스 이름이 파일 이름이랑 똑같아야 돼요. 반드시 클래스와 동일한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을 하셔야 그 해당 그 파일에 대한 클래스를 이제 먼저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항상 지켜야 될 규칙이고요.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 오류가 나고 실행이 되지 않아요. 네, 규칙을 항상 따라 주셔야 되고 실행 같은 경우에는 자바 C, 자바 컴파일이거든요. 자바 C로 처음에 이제 자바 파일을 컴파일을 하고요. 컴파일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클래스 파일이 생성이 되거든요. 클래스 파일이 생성되는데 이거를 자바라는 명령어로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겁니다. 실행하면은 이 hello 2030이라는 클래스가 실행이 돼서 이 hello 2030이라는 파일이 실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컴파일 및 실행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명령어 프롬프트 상에서 이렇게 자바를 컴파일하고 실행할 수도 있지만 이제 메모장으로 만들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불편하죠. 이런 것들을 좀 하나로 깔끔하게 해주는 게 이클립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클립스를 무조건 설치를 하셔서 이클립스로 여러분들 실습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앞으로도 이클립스를 계속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이클립스 설치를 하시고 이클립스 설치하는 방법은 뭐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여기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클립스 최초로 시행을 하면 이렇게 작업 공간이 나오거든요. 내가 작업할 공간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런치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그 화면이 뜰 거예요. 화면이 뜨면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그 여러분들이 자바를 실습을 해야 되니까 실습을 할 프로젝트를 만들어야겠죠.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파일에 New를 클릭하셔서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New 프로젝트라는 이제 위자드가 하나 뜨거든요. 여기서 이 자바 폴더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안에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New 자바 프로젝트라는 창이 하나 뜰 거예요. 네, 창이 하나 뜰 건데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건지 이름 써주시면 되고 JRE 아까 설명드렸죠.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JRE를 어떤 버전을 쓸 건지 적어주시면 되고 선택해 주시면 되면 자동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이 JDK를 설치가 돼 있으면은 자동으로 이게 아마 떠 있을 거고요. 이 이클립스를 설치하기 전에 여러분들 JDK부터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 아까 오라클 사이트 들어가셔서 JDK를 설치를 하셔야 이 오라클이 이렇게 딱 뜨거든요. 그러니까 JDK는 여러분들이 한번 설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넥스트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하나 떠요. 또 자바 세팅 창이 뜨는데 여기에 그 모듈 프로그래밍 이게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9부터는 모듈 프로그래밍을 지원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체크를 해제를 하셔야 모듈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항상 체크를 해제를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해제를 하시고 피니시를 누르시면
이렇게 자바 클래스 만드는 거 만드는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입력하고 싶은 자바 클래스를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체크를 하시면 메인 함수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에 메인 함수를 포함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요, 요 항목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위에 소스 폴더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 폴더 안에 src라는 폴더가 하나 생기면서 이 폴더 안에 여러분들이 만든 이 클래스 파일들이 생겨요. 이거는 뭐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굳이 수정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피니시를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아까 요 뒤에 요 부분을 체크를 하면은 여기에 메인 함수가 아마 작성이 될 거예요. 작성이 될 건데 지금 작성이 안 돼 있죠. 저 체크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왼쪽 보시면 그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 안에 소스 폴더 안에 이렇게 패키지 이름을 안 정했으니까 패키지는 디폴트로 나오고요. 여기 안에 이렇게 hello2030.java라는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고요. 이 파일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파일 클래스가 만들어진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아까 메인 만들었으면 메인이 만들어졌을 텐데 여러분들이 메인을 요거 작성을 하세요. 메인이랑 요거 작성을 해서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보세요. 여기 실행 버튼인데 실행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밑에 콘솔 창에 hello 2030이라는 결과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뭐 디버깅이나 이런 것들은 좀 뒤에 가서 더 설명을 또 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이클립스에 대한 설명이고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면 뭐 자바 설치하는 방법이나 이클립스 사용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니까 자바 뭐 구글링을 많이 해보세요. 많이 해보시고 제가 필요한 자료들을 좀 찾아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거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덱싱 그 언어 인덱싱 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쭉 있는데 뭐 티오베라는 사이트가 있나봐요. 티오베 사이트에서 이제 순위를 매긴 걸 보면은 자바가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죠. 자바, C, 파이썬, C++ 요 순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뭐 자바 응용 같은 경우에는 뭐 응용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처음으로 데스크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 여러분들 컴퓨터 데스크탑용의 데스크톱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고요. 서블릿이라고 해서 웹서버에서 실행되는 자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웹서버용으로 또 그 서블릿 운영 프로그램 만들 수 있다는 거. 네, 다음으로 자바 모바일 응용인데요. 모바일 쪽은 안드로이드는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는 이제 구글 주도로 여러 모바일 회사들이 모여서 이제 만든 무료 모바일 플랫폼인데요. 여기서도 자바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이제 JVM이 아니라 달빅이라는 그 모바일 안드로이드용 JVM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JVM이랑 이 달빅이랑은 이제 바이트 코드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변환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바 그러니까 데스크탑용으로 개발한 자바 프로그램은 이 안드로이드용으로 그 컴파일을 해보시면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변환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지만 좀 다르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고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네, 다음으로 자바의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자바의 가장 큰 특성은 이거라고 했죠. 플랫폼 독립성이에요. 자바는 플랫폼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실행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바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객체 지향, 상속성과 다형성, 그다음에 캡슐화를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클래스로 캡슐화를 하셔야 되는데 자바는 모든 변수나 함수는 클래스 안에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C나 C++는 클래스 밖에도 구현이 가능하죠. 스태틱 함수나 스태틱 변수를 클래스 밖에 구현이 가능한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변수나 함수는 클래스 안에 구현이 돼야 돼요. 클래스 안에 새로운 또 클래스 함수나 변수 구현을 해야 되고 클래스 안에 또 새로운 클래스도 또 작성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부 클래스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그 변수나 함수는
클래스 안에 돼야 된다는 거, 캡슐러를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를 아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실습을 뭐 강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소스와 클래스 파일 관계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그 이클립스 예제할 때 설명을 좀 드렸는데, 하나의 소스 파일에는 여러 개의 클래스 작성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자바 파일 안에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작성이 가능한데, 대신에 퍼블릭 클래스는 하나만 가능해요. 그리고 소스 파일의 이름과 퍼블릭으로 선언된 클래스의 이름은 같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소스 파일에 퍼블릭으로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이 소스 파일의 메인 클래스는 그 퍼블릭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퍼블릭 클래스가 되는 거고, 어,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에는 이제 클래스가 하나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요 소스 파일 안에 클래스를 여러 개 만들었는데, 이걸 컴파일을 하면은 요 각각 클래스들이 다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져요.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지고요. 보시면 이렇게 a.java라는 그 자바 파일 안에 지금 퍼블릭 클래스 a라는 걸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b, 그다음에 클래스 c가 만들어지고, c 안에 또 클래스 d를 만들었죠. 이걸 컴파일을 하는 순간 바이트 그 a라는 클래스의 바이트 코드, b라는 클래스의 바이트 코드, c라는 클래스의 바이트 코드, 그 다음에 c 안에 d라는 클래스의 바이트 코드, 총 4개의 클래스 파일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엇을 실행을 시켜야 되냐, 이런 게 좀 고민이 많을 텐데, 요거 실행하는 방법들은 나중에 좀 그 여러분들 그 강의를 진행하면서 더 알려드릴 텐데, 그 기본적으로 메인 함수가 들어있는 클래스 파일을 실행을 하면은 다 연결이 돼서 실행이 됩니다.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 자바의 특징을 보시면 실행 코드 배포인데요. 이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어떤 자바 클래스 파일을 만들면 그 클래스 파일을 바로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프로젝트에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클래스 파일 또는 다수의 클래스 파일로 실행 코드를 배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그러니까 JAR 형태로 배포도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강의를 하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메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은, 이렇게 발음이 꼬이는지 모르겠는데, 자바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은 메인 메소드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메인 메소드는 하나의 클래스 파일에는 꼭 하나의 메인 메소드만 들어와야 돼요. 클래스 파일 하나에는 하나의 그 메인 메소드만 들어와야 되고, 각각의 클래스 파일이 메인 메소드를 포함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기 보시면 요 파일 하나에 요 여러 개 클래스들 중에서 메인 메소드는 꼭 하나만 와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아셔야 되고, 여러 개 각 파일마다 메인 메소드가 하나씩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행시키고 싶은 메인 메소드를 그 파일을 지정해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게, 이클립스로 개발을 하시면은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거예요. 안 쓰셔도 될 거고, 패키지는 이제 관련된 여러 개 클래스를 이제 패키지로 묶어서 관리가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폴더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 멀티스레드는 이제 자바는 이제 그 C나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체제 API를 호출해서 이제 스레드를 호출을 하는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JVM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멀티스레드. 이 멀티스레드 좀 할지 모르겠는데, 이걸 하게 되면 좀 알려드리고요. 만약에 멀티스레드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하셔야 될 거고, 멀티스레드는 동시에 그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걸 말해요. 실행하는 걸 말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 강의를 하게 되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베지 컬렉션인데, 이 가베지 컬렉션이 뭐냐면, 이제 자바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메모리 반환 기능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그 C++ 같은 경우에나 C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로 이제 메모리 할당을 하면 꼭 딜리트로 지워줘야지만 그 메모리를 사용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메모리 할당을 하고 나중에 이 메모리 할당된 메모리를 더 이상 안 쓰면 자동으로 지워져요. 자동으로 메모리를 삭제를 해주기 때문에 회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메모리 관리가 편한 게 특징이죠. 특징이고 뭐 특별히 메모리 관리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메모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 가비지 컬렉션 때문에 실시간 응용 시스템이 좀 부적합해요. 그러니까 이 가비지 컬렉션 메모리를 할당하는 걸 지우고 삭제하고 할당하는 그런 작용 그 환경 때문에 어떤 자바 프로그램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어떤 그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게 좀 단점이 되겠는데요. 실행 도중에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확한 시간에 실행되는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드라인, 그러니까 일정 시간 내에 반드시 실행 결과를 내야만 하는 실시간 시스템에는 좀 부적합하다는 거. 근데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뭐 거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뭐 미사일인데 유도 미사일 같은 거 있죠. 유도 미사일 막 그 몇십만 분의 1초 단위로 시간을 계산해서 정확하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나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서 빠르게 응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바 프로그램은 이제 안전하다고 나오는데 타입 체크가 매우 엄격하대요. 이거 관련돼서는 저도 뭐 그렇게 아는 건 많이 없는데 일단 포인터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포인터로 인한 그 부작용은 굉장히 없어요. 그러니까 C나 C++은 포인터 때문에 좀 그 메모리 덤프도 일어나고 막 세그멘테이션 에러도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자바 프로그램은 이런 그 포인터의 개념이 없고 타입 체크를 좀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실행이 가능하고요. 뭐 프로그램 작성이 쉽다고 하는데 뭐 이 포인터가 없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많이 사용해 봐야 그 프로그램이 쉬운지 쉽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 무조건 쉽다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할 수가 없고 그래도 포인터 개념이 없어지는 것만 해도 C보다는 훨씬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행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JIT 컴파일을 사용해요. 아까 자바 JVM이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바이트 코드를 실행한다고 했죠.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제 바이트 코드를 읽으면서 실행을 하는데 이 인터프리터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 이 한 줄 한 줄 읽다 보니까 실행 시간이 굉장히 느려요. 느린 거를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JIT, 그러니까 Just in Time이라는 컴파일링 기법으로 이제 개선을 했고요.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그 CPU의 캐시랑 같은 개념인데 많이 쓰는 코드를 그 캐시에 올려놓고선 빨리빨리 쓸 수 있도록 컴파일을 미리 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시 개념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히트율이 많은 그 코드들을 빨리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그 메모리에 올려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지시령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 자료들이 많을 테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제가 설명한 대로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설명한 대로 알고 계시면 되고 네, 여기까지가 자바 1장 강의가 끝이네요. 제가 그 강의를 온라인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말을 빨리 하는지 늦게 하는지 지금 이게 강의를 지금 한 5번째 찍고 있거든요. 지금 5시간째 강의를 찍고 있는데 이게 5시간 동안 찍어도 이게 온라인 강의 이 결과가 좋지가 않네요. 좋지가 않아서 제가
이번 강의를 한번 올려놓고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좀 여러분들의 그 뭐야 요청사항을 좀 받을게요. 여러분들이 강의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있거나 좀 원하는 게 있으시면 그 게시판에 좀 올려주세요. 제가 그거에 맞게 좀 개선을 해서 다시 강의 자료를 만들고 할 테니까 언제든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네.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실습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실습하는 디슈 코드는 어떻게 그 다뤄야 하는지 그런 소개들도 좀 강의 자료 올릴 거고요. 실습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도만 교수님 자료를 좀 이용을 할게요. 자료를 이용할 거니까 서도만 교수님 자료를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